6년 전 제 나이 71살이었습니다.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와서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살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내 인생이란 건 제대로 돌아볼 틈도 없이 여기까지 왔지요. 그 와중에 외아들 하나 낳았고 남편과 저 둘이 애지중지 키워냈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 42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다니고 성격 좋고 성실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집안 어르신들 모임만 나가도요. 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을 꼭 받습니다. 아직 혼자야. 이제 42이야. 그럼 다들 입을 모아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장가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그럴 때면 괜히 가슴 한 구석이 콕 찔립니다. 속이 상하죠. 저도 손자, 손녀 보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그저 아들 장가 보내고 손자 하나 안아보는 거. 그거 하나면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 남편은 저보다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표현이 없지요. 그래도 가끔 한마디씩 툭 던집니다. 아직도 여자가 없대? 응. 아무 말도 안 해. 뭐 연애를 몰래 하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그럼 남편은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 무심한 끄덕임이 제일 속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또 우리 부부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니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이었어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퇴근길이라네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응? 무슨 일인데? 보여드릴 사람이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제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가 툭 떨어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여드릴 사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누구 하나 소개한 적도 없던 아들이 느닷없이 그런 말을 하다니요. 여자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한번 얼굴 보여드릴까 해서.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토요일에 아들 여자친구 온대. 남편은 반응이 담백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나 봐. 얼굴 보자고 하잖아. 뭐 좋은 일이네. 준비 잘 해야겠네. 그 뒤로 저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닭백숙을 삶고 잡채며 불고기까지 이것저것 준비해놨습니다. 손주 돌잔치라도 치를 기세였지요. 싱크대며 욕실까지 쓱싹쓱싹 닦고 거실 화병엔 생활을 꽂았습니다. 남편은 별걸 다 하네 하면서도 슬쩍슬쩍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정각 2시쯤이었을까요?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아버지 인사드려. 민지 씨야. 처음 뵙겠습니다. 민지라고 합니다. 처음 마주한 그 아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참 단정하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얼굴이 작은데 또렷했고 피부는 뽀했습니다. 말투도 공손했고 인사성도 바르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정해진 말만 하는 사람처럼 대본이라도 외운 듯한 느낌이랄까요. 어머니,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말도요. 말은 듣기 좋은데 어딘가 정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애가 예쁘고 차분하니 내가 괜히 흠을 잡으려는 걸까 마음을 다잡았지요. 하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그 아이는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사진이며 벽이며 천장이며 전등이며 꼭 무언가를 체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30년 넘었죠, 엄마. 그래.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사 왔잖니.
그 말에 민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오래되긴 했네요. 오래되긴 했네요. 그 말 한마디가 괜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속으로는 넘겼지만 마음의 파문은 오래 남더군요. 저녁을 먹고 커피를 내드렸는데 민지 씨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더군요. 아들은 그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 씨는 IT 쪽에서 일해. 엄청 똑똑해. 아, 그래? 요즘은 여자들도 일 잘하더라. 민지 씨는 웃으면서도 눈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 인사마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아이 좀 차갑지 않아? 남편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냥 사람이 따뜻한 느낌이 없어. 요즘 애들이 다 그래. 우리가 느끼는 거랑 달라. 남편 말도 맞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느꼈던 그 묘한 기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들이 데려온 여자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불안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민지 씨가 다녀간 그날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어쩐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들뜬 얼굴이었고 남편은 조용히 신문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그 아이 민지라는 아가씨. 똑부러지고 예쁘고 똑똑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왠지 정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따뜻함, 그런 게 부족했어요. 그 후로 한두 번 더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눈에 띄게 살가워졌고 민지 씨는 늘 예의 바르고 정중했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 씨랑 결혼하고 싶어.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장가 가는구나 하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이어지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민지 씨가 강남 3구의 신축 아파트자가 아니면 결혼을 못하겠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무슨 소리야, 그게. 민지 씨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셔. 딸을 평생 고생 안 시키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어. 강남 3구라니 그게 어디라고. 서초, 강남, 송파. 민지 씨네가 사는 동네도 거기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집 한 채 없는 사람도 아니고 대기업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에게 그런 조건을 내건다니요. 그럼 우리 집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제가 조용히 묻자 아들은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문제지. 민지 씨도 이제 나이 있고 부모님 기대도 있고 내 아빠가 평생 벌어 산 이 집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단 소리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여보, 민지라는 아가씨 강남 3구 신축 아파트자가 아니면 결혼을 못하겠다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담배만 태우더니 결국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형편은 안 되지. 맞습니다. 우리 집은 30년 된 마포구 아파트입니다. 동네는 좋습니다. 한강도 가깝고 교통도 나쁘지 않고 이 집에서 아이도 키우고 추억도 많습니다. 하지만 강남 3구 신축 아파트 자가라니.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 아들이 좋다는 여자 하나 만나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니 그게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민지 씨랑 결혼하고 싶어. 내가 아끼는 것도 다 알아. 근데 나도 더 늦기 전에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집을 팔면 어떨까?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집을? 응. 엄마 아빠 두 분이서 사실 거면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포 쪽 신축도 괜찮은 곳 많고.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팔 생각을 하게 될 줄이야.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이 집 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팔아. 나도 알아. 근데 아들 장가 보내려면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없어. 강남 3구 신축자가 아니면 안 된대. 마포 신축도 간신히 오케이래.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 장가 보내자. 내가 이 집 샀을 땐 우리 둘만 있었어. 지금도 다시 둘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결국 우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우리 집을 내놓기로요.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적금이며 주식이며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 마포구에 새로 지은 25평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 정리하고 이사 준비하고 모든 걸 새로 맞춰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낸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걸 보니 그걸로 된 거라 생각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민지 씨의 조건을 맞춰주었습니다. 우리 형편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다 감수했습니다. 아들이 웃으면 우리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며느리가 될 준비는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조건의 대가가 앞으로 10년 동안 나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지를.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단정하게 치렀습니다. 호텔 예식장, 양가 친지들만 모여서 차분하게 진행됐지요. 겉으론 아무 문제 없었고 며느리 부모님도 처음엔 꽤나 점잖게 행동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쩐지 자꾸 기분이 불편하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인사할 때도 고개를 잘 안 숙이더라고. 그 말은 불길한 예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 부부는 우리가 새로 장만해준 마포구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기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새 집, 새 가구, 새 식기 전부 우리가 아들 위해 마련한 것들이었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입만 열면 불평을 했습니다. 이 집 생각보다 동네가 조용하네요. 거실 창에서 강이 안 보이는 건 아쉽지만 뭐 익숙해지겠죠. 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나 있어요. 너무 내려가야 해서 불편하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한 번은 정색하고 말했지요. 얘야, 우리가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집이란다.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집 마련했는지 알아? 그러자 며느리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 스타일과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고마운 건 알아요. 고맙다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눈빛이나 말투에는 진심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는 식의 시혜를 받는 태도랄까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너무 행복해하니까요. 며느리랑 데이트하며 웃는 얼굴만 봐도 그동안의 고생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며느리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는 본가에 들르지 않고 아들은 혼자 왔습니다. 민지 감기 기운 있어서요. 민지 오늘은 피곤하대요. 그러다 나중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엔 저희 따로 보낼게요. 양가 다 가면 너무 피곤해서요.
어머님, 어차피 뭐 음식도 안 하시잖아요. 그 말이 참 뼈 아팠습니다. 나는 매번 반찬 해다 주고 손주 생기면 미역국 끓여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음식 안 하시는 사람으로 치부되더군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됐어. 며느리랑은 원래 다 그런 거야. 괜히 마음 상하지 마. 당신은 왜 늘 그렇게 넘겨? 마음 쓰지 말고 그냥 아들만 잘 살면 되잖아.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마음을 달래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점점 며느리의 말과 행동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저녁을 같이 먹자며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김치전이랑 갈비찜을 준비했지요. 그런데 문 앞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지 오늘 좀 힘들대. 다음에 보자. 그날 저는 음식 남기고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 장가 잘 보냈다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함께 다녀간 날이었습니다. 저녁 먹고 집에 들렀다고 하더군요. 그날 며느리가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여기 깔끔하긴 한데 확실히 강남이랑은 분위기가 달라요. 강남 쪽 신축에 살았으면 친구들도 더 좋아했을 텐데. 아들이 말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도 치가 떨렸습니다. 좋아해 줄 텐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집을 팔아 며느리가 원하는 조건에 최대한 맞췄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마포 신축이면 결코 부족한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시댁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포기했습니다. 예의는 지켰지만 정은 끊었습니다. 내가 정을 주면 또 밟힐까봐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건 참 묘한 일입니다. 며느리와 처음 인사를 나눴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결혼한 지도 6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도 77살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제 남편은 결혼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 이후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허전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결혼하고 잘 산다는 소식에 위안을 삼으며 살았습니다. 초반 몇 해는 어떻게든 잘 버텼습니다. 시장도 다니고 반찬도 직접 만들고 라디오도 듣고 동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도 종종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하나씩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자꾸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어느 날은 오른쪽 어깨가 저려서 팔을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욕실에서 한번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손목이 퉁퉁 부어올랐고 멍든 다리를 질질 끌며 병원에 갔더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시기엔 위험하십니다. 가까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아들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며칠만 너희 집에 있을 수 있을까? 병원도 좀 다니고 몸이 영 안 좋아서 말이지.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며느리랑 상의해 볼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앉자마자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너무 협소해서요. 25평짜리 집입니다. 방도 2개나 있고 아들 방, 부부 방 다 있지요. 그런데 협소하다니요. 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애가 어려서요. 밤에 자꾸 깨기도 하고 지금은 어머님을 모시기에 상황이 좀 힘들어요. 아이는 올해 4살입니다. 아직 기저귀를 가는 나이도 아니고 잠깐 동안 누군가 봐줄 사람만 있으면 될 텐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만이야. 병원 다니고 약 타고 좀 쉬다가 갈게. 내가 밥도 알아서 챙겨 먹을게. 그런데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연세 생각하셔야죠. 이제는 보호가 필요한 시기니까 요양시설 같은 데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뒷골이 뻐근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아들 위해 살던 집을 팔아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내 며느리가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을 꾹 눌러 삼키고 저는 조용히 물컵만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는 듯 했지만 뚜렷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시간이, 내가 베푼 정이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걸까?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 있던 무언가를 딱 꺾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제 마음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시설 같은 데도 생각해 보시라니요. 그 말은 곧 우리 가족 안에 어머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라는 선언 같았습니다. 하루 이틀만이라도 누가 곁에 있어줬으면 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호강도 간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 괜찮아요? 라는 말 한마디, 같이 밥 한 끼 먹는 그 마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고 그날 이후로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며칠을 멍하니 보내며 저는 다시 한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고민했습니다. 이 몸으로 혼자 버티는 게 가능할까? 계속 이렇게 쓰러지다간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한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자신이 낡은 가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쓸모 없어졌으니 치워버리자는 듯한 그런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 요즘은 그런 곳이 많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아는 지인도 몇 년 전에 입주하셨다고 했고 방송에서도 요즘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하더군요. 물론 돈이 많이 든다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진지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실버타운 이름을 검색하고 위치, 비용, 조건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서울 실버타운 보증금 2억 5천, 월 관리비 80만 원. 경기도 병원 연계 있음, 입주 대기자 많음. 전용 면적 19평, 커뮤니티 공간 별도, 헬스 프로그램 운영. 하나하나 적으면서 저는 그동안 잊고 있던 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저 나로서 살아가는 살. 비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불안했습니다. 혼자서 입주 준비를 하는 것도, 입주 후에 어떻게 적응할지도. 하지만 지금처럼 마음까지 쓰러져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며칠 후 가장 조건이 괜찮아 보이던 서울 근교의 실버타운의 전화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직원은 제 목소리를 들으며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생활이 힘드시다 해도 시설에 들어오시는 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입주자분들 다들 처음엔 망설이시다가 나중엔 너무 잘 오셨다고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실버타운 입주 신청서를 인쇄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오랜만에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오래 잠들어 있던 제 안의 힘이 조금씩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상담을 받은 지 며칠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집 좀 알아봐 주세요. 조용히요.
상대는 깜짝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평생 사신다 하시더니 무슨 일이세요? 응,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냥 이제는 좀 조용한 데로 가고 싶네요. 혹시 가족들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네, 그냥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요. 공인중개사는 알겠다며 며칠 안에 조용히 매수자들 붙여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 속도 복잡했습니다. 이 집, 이 동네 다 제 인생이 묻어있는 공간인데 이걸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젠 저도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저를 보살펴줄 사람은 결국 저 자신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뒤 공인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마포 집값 아시죠? 6년 전에 사셨을 때보다 지금 최소 2배는 올랐어요. 그 정도 입지면 강남 못지않게 봐줘요. 잘만 하면 실버타운 보증금이랑 생활비 충분히 나오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6년 전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정리하고 이 집을 마련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그 집에 발을 들이기 싫어했던 날, 그 차가운 눈빛. 그런데 지금은 그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저가 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건은 그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온 겁니다. 현관문을 열자 밝은 얼굴로 웃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계셨어요? 저는 의아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배운 레시피가 있거든요.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요양원 얘기를 꺼내던 사람이 갑자기 미역국이라니요. 식탁에 마주 앉아 국을 휘젓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다 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했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이셨을지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은 따뜻했지만 속은 싸늘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혹시 집 파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나도 이제 조금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내가 지친 거야.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우리한테 먼저 얘기 좀 해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올라왔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을 수도 있지. 그런데 나는 언제 너희에게 천천히 말할 기회라도 있었던가? 내가 나한테 물어본 적이나 있었던가?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아파트 때문이라는 걸 느끼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이번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쌩얼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연거푸 누르며 문 앞에서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예요. 저 며느리예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자 며느리는 문이 열리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서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큰 실수했어요. 그날 그런 말 하면 안 됐는데 제가 몰랐어요. 어머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신 줄 정말 몰랐어요. 이제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나 무심하고 무례했는지. 그렇게 울먹이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묵묵히 바라만 보았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줄줄 흐르는데도 고개는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 집은 팔지 말아주세요. 아시잖아요. 애 키우기도 빠듯하고 대출도 있는데. 그 집 없어지면 저희 정말 길바닥에 앉게 돼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애가 딸린 며느리의 눈물이 아니라 집을 잃게 될까 두려운 사람의 애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 잘 모실게요. 진심이에요. 밥도 해드리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 어머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울 뻔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렇게도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얼마나 쓰라린지를 그 자리에서 실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 며느리에게 무엇을 바랐던 걸까? 단지 따뜻한 말 한마디, 가끔 건네는 진심 어린 관심.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집을 지키기 위해 무릎을 꿇은 것뿐이었습니다. 너 왜 이제 와서 이러니?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어머님, 아니, 엄마라고 부를게요. 엄마, 진짜 죄송해요. 그 집, 내가 죽어도 팔지 말았어야 했던 집이야. 그걸 너희한테 넘기려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아? 며느리는 흐느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미쳤어요. 그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온 거예요. 어머님 요양원 보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 잠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겠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6년을 너한테 스트레스를 받았다. 너 내 앞에서 웃은 적 한 번이라도 있었니? 내가 내 손을 잡아준 적,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한 적 있었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 울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재산 앞에서 나오는 눈물인지 이젠 저도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안에서는 딱 하나의 결론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집이 필요하다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마련해. 나는 이 집 팔아서 나한테 맞는 삶을 살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집 전화번호가 뜨는 것조차 보기 싫었습니다. 이젠 끝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참고 살았던 그 모든 인내도,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며 살아온 기대도, 이젠 제 삶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비록 혼자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답게, 나를 위해. 실버타운으로 이사 온 지 어느덧 2달이 되어 갑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지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편안하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이 반깁니다. 이따금 산책로를 걷는 이웃분들과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하고, 점심엔 식당에 내려가 앉아 따뜻한 국과 반찬을 먹습니다. 누군가 차려주는 밥상에 앉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이 하나 있고 작은 텃밭도 마련되어 있어 제가 키우던 다육이도 옮겨왔습니다. 조용히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오래전 제가 즐겨 읽던 시집을 다시 꺼내 읽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정리정돈하고 작은 다과를 차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이 시간. 처음으로 제 인생에 쉼표가 생긴 느낌입니다. 그 집을 팔고 나올 땐 사실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후회하게 될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을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제가 지켜야 할 집이 아니라 이미 잃어버린 마음의 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가끔 연락을 합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만 하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디까지나 불안함이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유산에 대해 무슨 말을 꺼내지는 않을까 그런 눈치를 매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주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실버타운 입구까지 와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직원에게 어머니가 괜찮으신지만 확인해달라고 하고 돌아갔더군요.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들도 이 모든 상황에서 피해자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힘들 때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였습니다. 살면서 가장 쓸쓸한 순간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걸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그 손이 가족의 손이어야만 했다는 걸 깨닫는 일이지요. 지금은 그 모든 슬픔이 담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실버타운에선 매주 한 번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노래도 부르고 예전 얘기하며 깔깔 웃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속 시원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창순이에요. 올해 80이에요. 그 대답을 할 때마다 제 존재를 증명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나라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참 많이 참았습니다. 시부모님 모시느라, 남편 챙기느라, 아들 키우느라, 심지어 며느리까지 눈치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젠 그런 삶은 내려놓고 싶습니다. 살아보니 결국 내 편은 나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남은 시간을 쓸 겁니다. 책도 더 읽고 건강도 챙기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예쁜 옷도 사입고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빌던 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 집은 그리고 내 지난 인생은 더 이상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내 방 책상 위엔 예쁜 연보라색 다이어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맨 앞장에 제가 쓴 문장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